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내 1호 위기 협상 전문가 이종화 대표님이십니다. 아, 대표님 맞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인질납치 협상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이종화라고 합니다. 인질 납치 협상 전문 컨설팅 회사는 저희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기 상황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과거의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 감정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서 이 사람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자신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망하신 분이 없어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제가 이제 2017년 이제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경남 합천에서 엽청을 들고 이제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본인의 아들을 예, 인질로 삼아서 한 사건인데 41살 A씨는 합천군 흑매산 터널 인근 도로에서 엽총을 소지한 채 아들을 인질 삼아 말다툼을 벌인 전초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찰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하며 차를 탈취했고 차에 열쇠가 없자 다시 엽총을 쏘며 주변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국도의 흥분 상태를 보였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청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연락을 받고 저녁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갔더니 그 인질로 잡고 있던 아들은 이제 풀어준 상태고 이제 풀어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인질 상황에서 자살소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아, 네네네. 마스크 벗어서 방아쇠하고 자신의 엄지를 발가락에 딱 걸어놓고 총구를 자기 목에 놓고 그 봉고 트럭 그 대시보드에 발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마누라 데리고 와. 그거예요. 이미 감정이 꼬인 상태의 남자 여자가 다시 만나는 거는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또 깼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설득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시간 아마 저희 그 인질 상황에서 가장 최장의 20시간이요? 네를 그냥 어떤 협상을 이렇게 좀 하셨길래 제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히 자신이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건드려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그렇죠. 경찰관 한 230명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하니까 끝에는 총 놓고 나와서 수갑 채우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날이 밝으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던 김 씨는 결국 총을 차에 두고 내렸고 스스로 경찰 쪽으로 걸어와 체포됐습니다. 충주에 있는 요거 내세련 인질 사건 보면 오늘 충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6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범은 엉뚱하게도 자기에게 사기를 친 원주의 조모 씨를 붙잡아오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커튼 부작 보이거나 없어. 여기는 몇 명이야? 아까지만 6명. 없어. 성화야. 아버지를 투입했더니 싸워요 자기 아들하고. 네. 그분이 야 임마 나와. 그 싸워서 오히려 형사들이 아버지를 뜯어 말려서 들고 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감정을 교양돼 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을 불러달라, 뭐 여자친구 불러달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러주면 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야, 나 너 때문에 죽는 거야라는 메시지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네, 합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2016년에는 또 해외 나가서 필리핀 해적에 의해서 그 한국 선장님이 납치된 사건을 또 해결하셨다고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인근 섬에 납치돼 있던 한국인 선장 박모 씨가 8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보르네오 섬 인근 해상을 지나다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에 납치됐습니다. 무장귀환 10여 명이 스피드 보트를 타고 접근해 배를 장악한 뒤 박 씨와 필리핀 선원을 납치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로 있을 때 외교부 요청을 받고 처음에 사실 제가 자문만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방군들하고 직접
협상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반군들하고 어떻게 그 협상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국가가 개입됐다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그 돈 문제가 사실 큰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지불 능력이 무한으로 하니까 선장님의 손박회사 이제 사장으로 위장 명함을 파서 가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활동을 했죠. 해적들은 사실 대화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중진으로 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하는데 이 지역이 그 MNLF라고 모로 민족 해방 정선이라는 그 필리핀 정부와 한 30년간을 독립을 싸우는 그 집단이 이제 집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휘부들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 선장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죠. 보통 그 인질범들이 잘 들어라. 몇 시까지 헬기를 옥상 위로 대기시켜라. 맞아요. 자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뭐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예치시켜라. 네, 맞아요. 예. 하죠. 우리가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큰 것에 협상하지 말고 나눠서 협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헬기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은 원칙은 협상은 가능하지만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제공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인질 협상에서 이제는 납치가 돼요. 왜냐하면 인질이라는 것은 인질범을 경찰이 통제하에 우리가 포위하고 통제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과 운송수단이 제공이 되면 움직이게 돼요. 그럼 경찰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그래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 계좌에. 스위스 계좌에 지금은 송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요.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 협상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인질범들 당황하겠네. 당황하죠. 네. 협상에는 안 돼, 왜 안 돼? 스위스 계좌에 당장 넣어. 그렇게 되면 은행이 망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송금이 안 돼요. 그래서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찰로 갖고 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구한 액수가 높을수록 저는 좋아요. 왜요? 100억 달러는 사람과 1억 달러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은 금방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시중은행 갔는데 100억을 어떻게 갖다 줘요? 현금으로 찾으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끌 수 필요하잖아요. 있다. 시간이 끌 수 있잖아요. 시간을 끄는 것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 아무리 흥분해서 막 난리피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흥분해서 막 할 때는 뭐 자기가 다 준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더 뭐 난동 펴봐야 교도소에 수감하는 기간만 더 늘어나니까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는 나와라고 설득하면 보통은 나오세요. 네. 그렇구나. 특히 이제 그 뛰어내리는 상황은 되게 두려워요. 처음에 갔던 현장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13층 아파트에 여자분이 딱 서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대화를 계속 듣고 그걸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협상팀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의 충격들이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끼니까. 왜 눈물 날까?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왜 눈물 날지 모르겠네. 근데 많이 힘들었는데 사줘서 고맙다? 그런 말 아니죠.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범죄자 1000명 프로파일링.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언제 이게 좀 한국 경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제가 생긴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이제 만 20년.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발령난 날. 2000년 2월 9일 날. 아니 그러면 이게 그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동기가 뚜렷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뭐 이렇게 이제 수사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용서해 주세요.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범죄가 변화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이제 지존파, 뭐 막가파, 사회와의 어떤 그 불만들을 개인한테 표출하는 범죄가 시작이 됐죠. 이런 범죄로 변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일단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도입이 됐군요.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야,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 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아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만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신 게 있다고. 아, 네. 사건이 이제 발생하기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